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그녀는 모든 재산을 내 시동생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그 말에 찬성하며 박수를 쳤다. 잔치가 끝난 후 그는 나에게 비행기 표 2장을 내밀었다. 엄마, 우리 영원히 떠나요. 몸 조심하세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안개가 아직 집 앞에 인공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엉겨 붙어 있을 무렵 나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어떤 청소부의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쓰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 쳤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날,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내 남편 김진우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3일 전부터 나는 이미 동분서주하며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연회를 예약하고 악단을 고용하고 멀고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아내 박지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하객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식탁보 하나까지 신경 썼다. 하지만 이 분주한 준비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우야, 손님 명단 다시 확인했니? 왜 기업인 협회에 강 사장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지? 일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하게 하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건조했다. 나는 서둘러 청구서 더미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네, 어머니.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직접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상기시켜드렸어요. 제 시간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조각 장식 소파에 앉아 낡은 메달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내 남동생 김민준이 해먹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며 텐트를 설치하느라 분주한 인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민준이 말로는 강 사장님이 최근에 전화번호를 바꿨다더구나. 네가 형이면서 동생에게 최신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다니. 그렇게 내 고집만 부리다가는 언젠가 모든 걸 망치게 될 게다.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일어나 민준에게로 곧장 향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었다. 부엌에서 지혜가 나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한한 지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 생활 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15년간 나는 가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일하는 기계, 성실하지만 분별력은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반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준 막내 아들 민주는 진정한 보물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낡았지만 위풍당당한 저택은 오늘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웃음소리, 축하 인사, 그리고 음악 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최숙자 여사님을 칭찬했다. 이렇게 똑똑하고 사업수완 좋은 큰아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혼자서 가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잖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근처에 서 있던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며 불만스럽게 입술을 삐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동시에 웨이터들을 지휘하는 동안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입은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 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거닐며 삼촌, 이모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그를 더없이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민준의 손을 잡고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미래의 가주로 소개했다. 진우야, 거기서 뭐하고 서 있니? 빨리 가서 5번 테이블에 얼음이 떨어졌는지 봐라. 그런 간단한 일도 손님들이 기다리게 만들다니. 내가 중요한 파트너와 내년 목재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파트너는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사과하고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남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느낌은 씁쓸했지만 나는 이미 익숙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양보해야 했다. 민준이 장난감을 원하면 나는 줘야 했다. 민준이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아버지에게 벌을 받지 않도록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철없는 아이, 아니, 차라리 무급 노동자처럼 대했다. 잔치는 절정에 달했다. 진수성찬이 가득한 요리들이 테이블 위로 옮겨졌다. 축제 음악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우리 딸 하은이를 안고 있는 지혜가 한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큰 동그란 눈은 호기심 가득하게 할머니와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아이를 안으려는데 그때 어머니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우리 민호를 할머니한테 데려오너라. 민준과 그의 아내 이유라의 아들인 민호는 어머니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뽀뽀를 퍼부은 다음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행복이자 자랑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우리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할머니가 사촌 동생을 안고 있는 것을 본 하은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웅얼거렸다. 할머니 하은이가 칠순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하은아, 저쪽 가서 엄마랑 놀아라. 할머니는 동생이랑 바쁘단다. 애들은 맨날 이렇게 방해만 해. 아이는 얼어붙었고 작은 입술이 떨리더니 훌쩍이며 지혜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멀리서 서 있었고 심장이 짐에 후케라레를 것 같았다. 무언의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 초상화는 서재에 겸손하게 걸려 있었다. 그분만이 나를 이해해 주셨다. 그분은 강한 나무는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고 가르치셨다. 오늘 나는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흩어졌다. 집에는 가족과 시끄러운 축제 뒤에 어수선함을 치우는 몇 명의 도우미만 남았다. 술 냄새가 남은 음식 냄새와 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머니는 웅장하게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척들의 칭찬에 만족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민준과 유라는 그녀의 양옆에 의기양양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내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잠시 쉬려던 참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 지혜. 하은이가 거실로 들어갔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오늘은 나의 기쁜 날이고 끝까지 기쁘게 마무리하고 싶구나.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엄숙하게 들렸다. 그녀는 민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케이크 한 조각을 주고는 나와 아내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에서 나는 냉정함과 계산을 똑똑히 보았다.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전통과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민준이가 좀 놀기 좋아할지는 몰라도 큰 공을 세웠지. 우리 집에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말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녀는 작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지혜는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은이뿐이었다. 지혜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가업에서 과로한 탓에 유산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 임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동정은커녕 그 일을 빌미로 지난 몇 년간 지혜를 구박했다. 어머니, 형수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준이 끼어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변호보다는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딸은 출가외인이라 시집가면 남이 되지. 아들만이 남아서 조상을 모시고 늙은 어미를 돌보는 법이다.
그의 아내 유라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어요. 형님네처럼 온종일 사업에만 매달리면 집안이 썰렁하잖아요. 대를 이을 아들 목소리가 없으니 슬프죠. 그때 하은이는 작은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이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엄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예쁜 인형을 본 민호가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이거 민호 거야. 민호가 갖고 싶어. 그가 소리쳤다. 이건 누나 거야. 아빠가 방금 사주셨어. 하은이는 인형을 꼭 껴안았다. 어머니가 즉시 소리쳤다. 하은아, 네가 누나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인형 하나 때문에 동생이랑 싸워. 당장 동생 줘. 하지만 할머니. 하은이가 흐느꼈다. 주라고 했다. 안 그러면 내 방으로 가.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하은이의 손에서 인형을 빼앗아 민호에게 주었다.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내 딸은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지혜가 서둘러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딸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어떻게 자신의 친손녀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보니 극단적인 보수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우야, 그런 표정 짓지 마라.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아이에게 양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시집가면 제자리를 알아야 해. 그리고 민호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니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목소리는 작아졌다. 어머니, 저는 인형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더 공평해지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은이도 어머님의 손녀입니다. 아이도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공평? 이 집에서 가장 큰 공평은 바로 나다. 더 많이 기여한 자가 더 많이 받는 법이야. 너는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지만 나에게 대를 이을 손자를 안겨주지 못했어.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 15년간 내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 설계도 위에서 지새운 밤, 최고의 목재를 구하기 위해 떠났던 험난한 출장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토할 때까지 술을 마셔야 했던 저녁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말인가.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 싸움에서 한 방울의 노력도 없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비장의 무기는 아들이었고 그는 어머니의 편애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았다.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변두리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시원했다. 나는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종종 나를 정원으로 데려가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진우야, 사람의 인생은 나무와 같단다.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그늘에 겸손하게 서 있지만 그 열매는 단 나무도 있지.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그때는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토록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이 집에서 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이방인.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원도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진아, 안녕. 내가 부탁했던 그 땅은 어떻게 됐어? 응, 다 준비됐어. 곧 때가 올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키워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민준에게 주고 싶어 했다. 좋다. 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나와 돌아가신 할아버지뿐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조촐한 아침 식사 후 어머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며 모두를 거실로 모이게 했다. 나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공개적으로 올 줄은 몰랐다. 아버지와 어머니 쪽 친척들은 아마도 어머니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미리 알려둔 모양이었다. 내가 항상 존경했던 삼촌과 이모들의 익숙한 얼굴들이 오늘은 동정심이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중요한 가족 문서가 담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헛기침을 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친척 여러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녀가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이제 늙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남편과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 의무는 이 사업을 가문의 화톳불을 지킬 수 있는 합당한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본 후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그새 옷을 갈아입고 매우 근사해 보였지만 평소의 게으른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장남이고 지난 세월 동안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는 돈과 일밖에 모르고 뿌리를 잊었습니다. 이 집에는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합니다. 땅과 집을 지키고 조상을 공경할 사람 말입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민호를 낳았고 이것이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방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혜는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집과 조상의 땅, 그리고 한솔 가구의 경영권을 모두 민준이에게 전적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방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속삭임이 들렸다. 맙소사, 모든 걸 막내에게 주다니. 민준이가 목공에 대해 뭘 안다고? 하지만 그에겐 아들이 있잖아. 최 여사님에겐 그게 제일 중요하지. 불쌍한 진우, 몇 년 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제 빈손이네. 어머니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조용히 해라.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진우, 너와 내 아내에게는 내 저축금에서 일부를 떼어주겠다. 너희가 시작할 자금이 되도록 말이다. 하지만 이 집과 회사는 이제 내 동생 것이다. 한 달 안에 모든 업무를 인계하고 그를 가르치도록 해라. 민준과 유라는 환희를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유라가 서둘러 일어섰다. 어머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 것이고 민호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그리고 민준을 보았다. 그는 나를 도전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봐, 내가 아무리 잘나도 결국 넌 나를 위한 고용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분노의 폭발, 격렬한 항의 또는 최소한의 애원을 기대하며 내게 쏠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지난 몇 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거실 중앙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나를 시험하듯 쳐다보았다. 불만 있니?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우리 가문의 미래를 위해 이러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내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큰 박수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축하한다, 민준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차분했다. 저는 어머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모두가 놀라서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내 반응에 분명히 놀라 눈을 가늘게 떴다. 진심이냐? 어머니에게 서운하지 않으냐? 아닙니다. 천만에요. 나는 진심을 다해 계속 말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회사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매우 지쳤습니다. 이제 민준이도 어른이 되었고 대를 이을 아들도 있습니다. 그가 가업을 맡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휴식을 취하고 아내와 딸에게 시간을 할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이제 회사는 내 것이다. 열심히 해서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마라.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내 재능이라면 내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민준은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형님,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은 편히 쉬세요. 삶을 즐기시고요. 지혜는 나를 보았고 그녀의 놀란 표정은 이내 이해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친척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진우가 완전히 미쳤군. 모든 걸 빼앗겼는데 박수까지 치다니. 아마 슬픔에 정신이 나갔나 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재킷 안주머니에는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가 들어있었고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직접 넘겨주신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이미 어머니의 편애와 민준의 경솔함을 예견하셨다. 진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진정한 금은 불에도 타지 않지만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간 금은 쓰레기로 변한단다. 텅 빈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아라. 내가 너무나 쉽게 동의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조금 실망한 듯 보였다. 그녀는 나의 저항에 맞서기 위한 시나리오 전체를 준비했지만 나의 수능은 그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네가 그렇게 이해심이 깊다니 다행이구나. 그게 더 낫지. 그녀는 다소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민준이에게 회계 장부를 인계하기 시작해라. 모든 고객, 모든 작업장을 그에게 동행하며 소개해야 한다. 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지혜와 하은이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오늘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이 순간부터 이 가족에게 더 이상 아무런 빚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까지 양보하며 장남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지혜야. 방에 들어서자 아내에게 속삭였다. 짐 싸. 꼭 필요한 것만. 우리 떠날 거야. 지혜는 뺨을 타고 흐르는 행복의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나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우리는 창밖, 남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산속의 안개 낀 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층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민준이 방금 손에 넣은 유산을 만끽하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나와 함께 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내 박수 소리가 끝난 후 넓은 거실은 불길한 침묵에 잠겼다. 평소 유산 문제로 험담하기 좋아하던 삼촌과 이모들은 이제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엄청난 스캔들, 형제간의 뜨거운 논쟁, 혹은 최소한 나와 아내의 서러운 눈물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평온함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것은 상실의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자유의 신선한 바람이었다. 지난 15년간 매일 아침 나는 어깨 위에 수천 톤의 목재와 수백 개의 청구서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얹혀있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이제 고개 한번 끄덕임으로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졌다. 진우야, 진심이냐? 어머니가 의심 가득한 질문으로 침묵을 깼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흐릿해진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에서 원망이나 교활함의 그림자라도 찾아내려는 듯 애썼다. 후회하지 않겠니? 나중에 뒤에서 내 어머니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떠들고 다니지 않을 거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진심 어린 미소였을 것이라 확신한다. 어머니,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가업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생겨서 저도 기쁩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계속 화목하게 지내기만 바랄 뿐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쯤 민주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일어나 명품 셔츠의 깃을 바로잡고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다. 보세요, 삼촌, 이모들. 제 형님은 정말 대인배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형님께 약속합니다. 한솔 가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형님은 편히 쉬세요. 모든 어려움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민준의 아내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보세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우 형님과 지혜 형수님은 집에서 가장 현명한 분들이라고요. 이제 조용히 시골 어디쯤에 별장이나 구해서 편안하게 사시게 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지혜를 보았다. 그녀는 그저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장을 축하하기 위해 민준을 둘러싸기 시작한 인파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10년 전 내가 직접 판자 하나하나를 골라 만들었던 바로 그 참나무 계단을 오르는 내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도면과 내가 힘들게 모은 귀한 목재 견본으로 둘러싸인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액자에 담긴 할아버지의 작은 사진을 꺼냈다. 그는 마치 오늘을 예견한 듯한 자애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를 포함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한솔 가구의 힘이 그 이름과 창고, 그리고 어머니가 쥐고 있는 자본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15년간 시장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과 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두 가지가 결코 회사 소유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직 나, 김진우 개인의 것이었다. 독일 스칸디나비아의 큰 파트너들은 내 목재 감시관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원목 대신 질 낮은 파티클보드를 속여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계약을 맺었다. 작업장의 최고의 장인들은 내가 그들의 가족이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 일했다. 내가 떠나면 이 모든 것도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오늘의 내 박수는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족쇄로 가득했던 과거에 대한 작별의 박수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큰 파트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합니다. 밖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다. 청소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민준과 유라는 아래층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어머니와 함께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밀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모래성을 점령한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지혜 옆에 누웠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지치지 않았어? 아니, 지혜야. 마치 천근만근의 돌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자, 내일은 할 일이 많아. 나는 눈을 감았다. 생각 속의 강원도 산기슭의 작은 저택. 화사한 장미와 하은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었다. 발표가 있은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준과 그의 아내의 진짜 모습이 추악하게 드러났다. 이른 아침 내가 베란다에서 쓴 차 한 잔으로 마지막 평온을 즐기고 있을 때 민준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어제의 아첨하는 듯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거만한 주인의 말투였다. 그는 내 앞에 작은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진우 형, 이거 회사 고정 자산 목록이야. 어머니가 나보고 전부 다시 세어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형이 타고 다니는 그 픽업 트럭도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 내일부터 열쇠는 나한테 두고 가. 내가 업무상 돌아다녀야 하거든. 나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알았다.
그 차는 항상 회사 소유였지. 내일 인계하마. 민주는 내가 저항하지 않자 한술 더 떴다. 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앤티크 소파도 어머니 말씀으로는 공동 자금으로 샀다고 하더군. 이제 내가 이 집을 관리하니 여기 그대로도. 이사 나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방에서 유라가 나왔다. 그녀는 작년에 내가 어머니께 선물한 오래된 도자기 화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입술을 삐죽였다. 보기엔 예쁜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누가 알겠어. 진우 형님, 오랫동안 사업했으니 돈도 꽤 모았겠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형님께 떼어주신 돈, 그거 정말 후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질투할 생각은 마세요. 나는 유라를 그리고 민준을 보았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재산을 민준에게 넘겨주면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만질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지난 세월 동안 이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이 나의 땀과 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아,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못 하나부터 대들보까지 내가 원한다면 다 두고 가겠다. 나는 나와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속한 것만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 민준이 비웃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업상 연락처는 다 형 머릿속에 있다는 거 알아. 고객 빼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만약 회사 수입이 줄어드는 걸 보면 어머니께 형이 동생을 해코지한다고 말할 테니.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저 비즈니스 세계의 큰 아이에 불과했다. 그는 고객들이 목자의 자리만 차지하면 어디든 끌고 갈 수 있는 양떼라고 생각했다. 그냥 내 일이나 잘해. 고객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하고만 일하지.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혜가 우리 옷을 여행 가방에 싸고 있을 때 유라가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지혜의 화장대로 다가가 그녀의 보석함을 집어들었다. 지혜 형수님, 이 목걸이 어머님이 결혼 10주년 선물로 주신 거 맞죠? 제 생각엔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형수님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도 낳지 못했잖아요. 가문의 유물을 간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혜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창백해졌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내가 들어와 유라의 손에서 보석함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유라야, 어머니께서 주신 것은 지혜 것이다. 네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어. 어머니께서 돌려받고 싶으시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그만 나가서 내 아내가 짐을 쌀 수 있게 해줘. 유라는 발을 구르며 나가면서 도끼 어린 말을 던졌다. 당신들의 그 고상함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죠. 빈손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봅시다. 나는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속상해하지 마, 여보. 저들이 저럴수록 우리가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 여기서 하루만 더 있다간 우리 영혼의 상처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야. 그날 저녁, 민주는 새로운 직책을 축하하기 위해 도박과 술 친구들을 초대해 또 작은 파티를 열었다. 고함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옆방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이 소란 속에 무언가 불건전한 것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겠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저 젊음과 에너지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민주는 그가 친구들의 아첨에 취해 있는 동안 내가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에게 텅 빈 껍데기를 인계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숙련된 장인도 없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도 없으며 창고는 팔리지 않는 재고로 가득 찬 회사. 그것이 바로 그의 탐욕이 눈멀게 받아들인 유산이었다. 나는 잠든 하은이를 보았다. 그 작은 손은 엄마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내일이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야.
내일 아빠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곳으로 데려갈게. 옛집에서의 마지막 밤. 공기는 담배 연기와 민준의 파티 소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손길로 심어진 식물들은 이제 그의 친구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남은 차로 뒤덮여 있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물건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떠나간 사람의 노고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지혜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그녀의 붉어진 눈을 보았다. 지혜는 내가 아는 가장 인내심이 강한 여자였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맞서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인하게 굴어도 그녀는 이 집과 나를 돌보는데 자신의 젊음을 바쳤다. 내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떠나는 거야, 진우 씨? 지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의 속삭임처럼 조용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떠나. 이 집이 아쉬워? 지혜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집이나 부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 몇 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 밤잠도 못 자고 한겨울에 주문을 맞추려고 추운 작업장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잖아. 그런데 결국 남처럼 취급받다니. 나는 지혜를 끌어당겨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게 했다. 나는 그녀의 깊고 오래된 고통을 느꼈다. 지혜야, 나는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과 하은이의 평화를 위한 대가라고 생각해. 만약 내가 남아서 이 회사를 계속 이끌었다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졌을 거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는 대를 이을 손자만 원하고 민준이는 사장 자리만 원한다는 걸.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 없어.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만 필요할 뿐이야. 지혜가 흐느꼈다. 그때가 생각나. 내가 두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 병원에서 막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내 건강은 묻지도 않고 가문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만 하셨어. 당신은 그때 숲에서 목재를 찾고 있었지. 나는 당신 걱정시킬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나는 이 방에 혼자 누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와 유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혜가 이 상처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가 과로로 유산했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내 등 뒤에서 지혜는 그런 잔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당신을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못했어. 일에만 몰두했지.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가 만족하고 당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지혜는 눈물을 닦고 눈물 젖었지만 강인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야.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지금 내가 우는 건 슬퍼서가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될 거라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나는 지혜에게 할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분은 유명한 목공의 장인이셨다.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무를 고르고 다루는 모든 비법을 내게 전수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할아버지는 내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셨어. 똑똑하지만 지위와 후계자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셨지. 가업이 언젠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을 내게 몰래 남겨주신 거야. 화학약품 없이 귀한 목재를 처리하는 기술 특허와 내 이름으로 된 해외은행의 별도 계좌. 지혜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래, 그분은 나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사랑하셨어. 진우야, 이 집에 언젠가 폭풍이 불어 닥칠 게다.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떠나거라.
텅 빈 껍데기에 매달리지 말고 기술의 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가 이미 높이 떴을 때 잠에서 깼다. 민주는 밤새 술판을 벌인 후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조촐한 아침 식사를 하며 홀로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다. 어머니,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약간 멍했다. 일어났구나. 인계는 다 했니? 네. 여기 창고 열쇠, 차 열쇠, 그리고 모든 회계 자료입니다. 급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한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한솔 가구의 직원이 아닙니다. 저와 지혜, 그리고 손녀는 떠납니다. 어머니는 열쇠 꾸러미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디로 가려는 거냐? 정말 시골로? 하은이 환경을 바꿔줄 겸 멀리 떠날 겁니다. 어머님은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제 민준이가 어머님을 돌봐드릴 테니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뒤늦은 그녀의 눈물을 볼까봐 혹은 더 나쁘게는 얼음장 같은 무관심을 볼까봐 두려웠다. 문 앞에는 이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와 하은이는 이미 차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이미 색이 바래기 시작한 한솔 가구 간판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가족에게 진정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나는 그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한 항구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음모와 계산 그리고 고통을 뒤로하고 떠났다. 숲과 안개의 땅, 강원도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외버스는 밤을 가로질러 달리며 계산으로 가득한 시끄러운 도시에서 나의 작은 가족을 멀리 데려갔다. 하은이는 지혜의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손은 여전히 내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내가 또다시 긴 출장을 떠나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아내를 보니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붉었다. 나는 지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기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진우 씨, 지혜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이제서야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흰 수염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당신에게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셨어. 집안이 평화로울 동안에는 공손한 아들이자 책임감 있는 형이 되어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내게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 이 상자를 열어라. 그분은 내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 지혜야,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나만 홀로 부르셨어. 공식적인 유언장에는 어머니나 민준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지. 그 일로 어머니는 오랫동안 화를 내셨어. 하지만 내게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어.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공책과 해외 은행 카드가 들어 있었지. 할아버지는 장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독학한 과학자이기도 하셨어. 나는 지혜에게 설명했다. 이 공책에는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고 화학약품 없이 색을 입히는 천연 오일 추출 기술이 전부 담겨 있어. 알다시피 지금 독일이나 일본처럼 까다로운 시장에서는 친환경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해. 할아버지의 기술은 업계 전체가 갈망하는 바로 그거야. 지혜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다. 그럼 당신이 가져왔던 그 큰 계약들이 전부. 맞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기술을 프리미엄급 주문에 비밀리에 적용했어. 하지만 그것을 내 개인적인 기술 책임하에 처리했지. 어머니와 민준이는 모든 것이 한솔 가구라는 오래된 브랜드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고객들이 오직 내가 직접 처리한 목재의 품질만을 신뢰했다는 것을 몰랐어.
나는 저녁마다 할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진우야, 목공의 뿌리는 귀한 목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혼에 있단다. 귀한 나무도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면 썩은 나무가 되고 평범한 판자도 혼을 가진 장인의 손에서는 명작이 된단다. 내 어머니는 명성에 너무 집착하고 민준이는 너무 얄팍해. 너만이 우리 가문의 혼을 지킬 수 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은행 카드는 처음에는 손댈 생각이 없었다. 나는 내 노력으로 가족과 한솔 가구를 부양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내가 큰 이익을 낼 때마다 어머니는 민준이의 터무니없는 부동산 프로젝트나 값비싼 차, 명품을 사는데 돈을 빼돌릴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가 내게 떼어준 저축금은 사실 내가 번 돈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 할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남겨주셨어. 나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 돈과 내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몰래 등록해둔 특허. 이것이 민준이와 어머니가 절대 알아채지 못할 우리의 부적이야.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수억 원이 필요 없어요. 당신과 우리 딸이 안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이네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보호해 주셨군요. 나는 버스 창밖을 보았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뒤로 사라져갔다. 나는 인내를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했다. 15년간 나는 어머니의 보살핌에 충분히 보답했고 형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제 할아버지의 비밀은 내가 아내와 딸을 위한 진정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편견도 비난도 없이 오직 나무 향기와 사랑만이 가득한 왕국. 한편 우리 고향의 한솔 가구에서는 새로운 사장 민준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밤새 파티로 술과 담배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사무실에서 민준은 내 큰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발은 책상 위에, 입에는 비싼 시가를 물고. 여보세요, 강 사장님. 네, 저 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진우 형 대신 제가 한솔 가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형은 시골로 쉬러 갔습니다. 사장님께 드릴 참나무 공급 계약건 말인데요. 제가 장인들에게 즉시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목재 시장의 거물인 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려왔다. 민준 군. 나는 진우 씨의 평판 때문에 10년간 당신네 회사와 일해왔네. 지금까지 모든 주문은 그의 품질 관리 친필 서명이 있어야만 받았지. 이제 그가 떠났으니 계속하기가 어렵겠군.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정중한 톤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유, 강 사장님, 무슨 말씀을요? 진우 형은 그냥 저희 어머니 밑에서 일하던 고용인이었어요. 회사는 저희 건데요. 제가 5%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네 5%는 필요 없어. 그가 잘라 말했다. 우리 업계에서는 1mm의 오차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져. 잘못 건조된 나무, 잘못된 처리, 그러면 손실은 막대해. 나는 계약을 잠시 보류하고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이만 긴 신호음 소리에 민주는 분노해 차 휴대폰을 책상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이 사업에서는 회사에서 목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르는 장인의 눈을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강 사장님이나 독일 파트너들 같은 거물들은 김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진우만이 단 하나의 독특한 나무를 찾기 위해 몇 주 동안 숲과 붓을 헤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직 진우만이 나무가 갈라지지 않도록 숨쉬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우리 옛집에서는 어머니가 독일에서 온 대표단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내가 3년간 공들인 전략적 파트너였다. 그들은 베를린의 5성급 호텔 체인에 독점 가구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차를 권했다. 부디 신사분들, 이쪽은 제 막내 아들이자 회사의 새로운 사장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문제는 그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대표단의 수장인 클라우스 씨는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내 아래에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본 계약은 김진우 기술이사의 직접적인 기술 감독 조건 하에서만 유효함. 민준은 당황했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클라우스 씨, 진우는 제 형님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입니다. 제가 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 씨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말은 단호했다. 최 여사님, 젊은 사장님, 저희는 김진우 씨의 기술과 정직함을 믿었기 때문에 한솔가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없다면 당신들의 회사는 그저 수많은 평범한 작업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김진우 씨와 다시 만날 때까지 협력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단은 어머니를 거실 한가운데에 얼어붙게 만들고 민준의 얼굴을 핏기 하나 없게 만든 채 떠났다.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할 진실은 한솔 가구의 모든 대형 계약은 사실상 진우와 맺은 개인적인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예견했다. 파트너들과 일하면서 나는 항상 정직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목재는 기준에 부합할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한솔 가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너무나 신뢰했기에 법정 문서에 이 조항을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손자를 낳아준 아들 민준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들과 씨름하며 무력하게 있었다. 은행 빚, 처리 대기 중인 주문들, 무너져가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그들의 웅장한 저택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최숙자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식어버린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땀을 뻘뻘 흘리며 40도의 더위 속에서 작업장을 뛰어다니던 나, 혹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 후 병원으로 실려가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것을 장남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없으니 그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민준아, 당장 진우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머니,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요. 분명 책임을 회피하려는 걸 거예요. 민주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소리쳤다. 그는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게 속한 것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계약들, 그 평판, 목공장인 김진우라는 이름은 결코 진정으로 한솔 가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15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무형의 자산이었다. 거의 10시간을 버스에서 보낸 후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평야의 무더위는 소나무 향이 나는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었다. 강원도는 아침 안개 속에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목조주택들이 있는 언덕의 도시, 그리고 내가 그토셔로 꿈꾸던 평온함. 우리는 작은 정류장에 내렸다. 하은이는 눈을 비비며 환호성을 질렀다. 아빠, 구름이 엄청 많아요. 우리 집은 구름 속에 있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딸. 우리 집은 구름이 창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곳에 있을 거야. 지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집은 어디서 찾았어요? 시내에서 멀어요? 교회에 살 거야. 2년 전에 동진이에게 부탁해서 사둔 정원이 있는 작은 땅이야. 거긴 조용하고 당신이 꽃을 심을 만큼 땅도 충분하고 나는 작은 작업실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산길에새 작은 마을로 향했다. 길은 소나무 언덕과 화사한 수국이 핀 정원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우리 땅은 깊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작지만 튼튼한 목조 주택이 서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신선한 소나무와 야생초 냄새가 느껴졌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계곡을 바라보았다. 완전한 자유감이 나를 덮쳤다. 더 이상 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민준의 조롱도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술자리도 없을 것이다. 정말 아름다워요. 진우 씨. 지혜가 옆에 서서 속삭였다.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건 고객들이 주신 보너스로 모은 내 개인 저축이야. 회사 돈이 아니야. 내가 설명했다. 온 가족을 데리고 휴가를 오고 싶었는데 아무래 이제 이곳은 우리만을 위한 곳이 된 것 같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하은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노란 나비를 쫓았다. 지혜는 재빨리 난로에 불을 지폈고 연기 냄새가 커피 향과 섞였다.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었다. 강원도에서의 첫 며칠 동안 나는 서둘러 일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와 함께 우리 정원에 심을 장미와 라벤더 씨앗을 사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딸과 함께 소나무 아래를 산책하며 새 소리를 듣고 나뭇잎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일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술은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저녁, 아내와 딸이 이미 잠들었을 때 나는 현관에 앉아 할아버지의 공책을 연구했다. 나무 처리 공식, 섬세한 조각의 비결. 나는 그것들을 입안의 작업실이라는 나만의 브랜드 제품에 적용하고 싶었다. 아직 안 자요? 지혜가 나와서 내게 따뜻한 스웨터를 덮어주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 목공의 작업실과 결합된 꽃농장을 열고 싶어. 관광객들이 꽃을 감상하러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친 나무 조각을 영혼이 깃든 작품으로 바꾸는 과정도 보게 될 거야. 지혜는 완전한 신뢰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해낼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장인, 김진우잖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적이 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멀리 도시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저 아래에서 민준이와 어머니가 회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가족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즉 혈연과 정직함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내일 나는 나의 첫 작업실을 짓기 시작할 것이다. 내일 정원에 꽃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내일 이 바람 부는 고원에서 우리 가족의 새롭고 밝고 평온한 장이 시작될 것이다. 강원도의 아침에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나는 고향집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내와 딸을 정착시킨 후 나는 가장 이른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위해 어머니께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한솔가구 부지에 들어서자 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마당에 쌓인 목재 더미는 거칠고 생명력이 없어 보였다. 톱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내가 있을 때의 그 활기찬 리듬은 사라지고 간헐적으로 끊겼다. 나는 곧장 어머니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숙자 여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실패한 협상으로 인한 피로가 역력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은 순간 희망으로 반짝였지만 이내 평소의 엄격함 뒤로 숨었다. 돌아왔구나. 며칠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왜 전화는 꺼놨어? 민준이가 그 독일 계약 때문에 미치려고 한다. 어서 가서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나는 말없이 하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이걸 전해드리러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직서라는 큰 글씨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힘껏 책상을 내리쳐 찻잔을 엎질렀다. 뭐,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회사를 내팽개치겠다고? 너는 장남이고 이 집안의 기둥이야. 어떻게 이렇게 비열하게 굴 수 있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모든 경영권을 민준이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회사에서 외부인입니다. 민준이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공간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제 작은 가족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가족. 너는 네 아내와 딸 생각만 하고 늙은 어미는 생각도 안 하느냐? 조상들의 사업은 잊었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내가 너에게 저축금도 떼어줬잖니.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이 사직서로 나를 협박해서 민준이에게 권력을 넘긴 결정을 취소하게 만들려는 거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내 모든 행동이 계산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어머님께서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여분의 돈도 필요 없고 사장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솔 가구를 작은 작업장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 젊음의 15년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제 빚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옆방에서 분노에 찬 얼굴에 민준이 뛰쳐나왔다. 형, 양심도 없어? 고객들이 형 말만 듣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나한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그만두겠다고?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족 전체를 망하게 해서 속 시원하겠다는 거야? 나는 한때 그토록 아꼈던 남동생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났다면 스스로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한솔 가구의 명성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신감을 갖고 일해.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어머니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 재능 하나 믿고 뭐라도 된 줄 아는구나. 가버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나한테 너 같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 어머니의 말은 혈연이라는 가느다란 실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말없이 출구를 향해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늙은 장인들이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작별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깨에서 무거운 갑옷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등 뒤에는 낡은 가치관과 탐욕의 폐허가 있고 앞에는 아내와 딸에게로 강원도의 향기로운 공기에게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배은망덕하다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내가 떠난 후 민주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더 이상 자제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엄격한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그가 구식이라고 여겼던 기술에 대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사업이란 인맥, 돈,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능력이었다. 그는 즉시 사장실을 개조하라고 명령했다. 나의 소박한 참나무 책상은 창고로 내던져졌고 그 자리에는 금박을 입힌 번쩍이는 수입 책상이 들어섰다. 그는 비싼 오디오 시스템을 사고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 주류병들을 진열했다. 사무실은 이래야 존중받는 거야. 유라가 입술을 덧칠하며 말했다. 당신 그 형님은 정말 구두쇠였어. 사장인데 꼭 목수처럼 보였잖아. 맨날 톱밥 냄새나 풍기고. 이제 당신이 주인이니 재벌처럼 살아야지. 민주는 손가락에 낀 새로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리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내 말이 맞아. 어머니가 나한테 권력을 넘겨주신 건 정말 현명한 일이었어. 내가 이 도시 전체에 증명해 보이겠어. 진우 형 없이 한솔 가구가 더 부자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이 썩은 통나무들과 씨름하는 대신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거야. 그의 자만심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 술에 취해 그는 가슴을 쳤다. 얘들아 걱정 마. 내 손에 들어온 한솔 가구는 이 지역의 용이 될 거야. 우리 형은 그냥 일벌레였지. 머리는 나를 못 따라와.
어머니가 방금 나한테 50억 원의 운영 자금을 주셨어.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펼쳐 보일게. 문 뒤에 서 있던 어머니는 친구들이 그녀의 막내 아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리더십과 젊음의 대담함이 있고 나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50억 원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모든 저축금이었고 민준이 이제 그것을 무의미한 유흥에 탕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은 직원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늙은 장인들은 너무 아는 척하고 월급을 많이 요구한다는 핑계로 해고되었다. 대신 그는 아첨만 잘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친구들을 고용했다. 민준 사장님, 새 소나무 목재가 들어왔습니다.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젊은 인부가 물었다. 민준은 주식 시세가 뜨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을 내저었다. 창고에 내려놔. 나무가 다 거기서 거기지. 페인트 칠하면 예뻐 보일 거야. 사소한 일로 나 방해하지 마. 바로 이 자신감과 터무니없는 무능함이 파멸의 첫 씨앗을 뿌렸다. 민주는 어머니의 막대한 자본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날카로운 검을 든 아이에 불과했다.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조만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운명이었다. 밤마다 민준과 유라는 호화로운 삶, 서울에 빌라를 사고 민호를 해외 유학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내가 한솔 가구 브랜드를 위해 그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은 환상의 빛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빛이 내가 회사에서 한 걸음씩 멀어질 때마다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폭풍은 갑자기 닥치지 않았다. 그것은 고객들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시작되었다. 민준이 완전히 권력을 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문제들이 나타났다. 월요일 아침 한솔 가구 사무실의 인근 지역에서 온 대표단이 찾아왔다. 그들은 미소 대신 분노를 가져왔다. 그들을 이끈 사람은 나를 매우 존경했던 오랜 고객인 박 씨였다. 젊은 양반, 이 마호가니 목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는 민준의 번쩍이는 책상을 내리쳤다. 계약서에는 김진우의 바이오 기술로 처리된 최고 등급 목재라고 명시되어 있네. 그런데 내가 현장에 설치한 지 3일 만에 나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색깔도 고르지 않고 감정을 맡겨보니 값싼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압축 톱밥이라고 하더군. 민주는 당황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박 사장님, 아마 운송 중에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실수? 나는 진우 씨와 10년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불량품을 받은 적이 없어. 그가 떠나자마자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건가? 박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작업장까지 들릴 정도였다. 나는 계약 파기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협회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겠어. 민주는 패닉에 빠져 부하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당황하며 서로 쳐다볼 뿐이었다.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숙련된 장인들은 며칠 전에 해고되었다. 같은 시각 다른 대형 파트너들도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전화들은 이제 그의 악몽이 되었다. 누군가는 계획 변경을 핑계로 계약을 취소했고 누군가는 지불 전에 품질 확인을 위해 김진우 기술이사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절정은 대형 은행 대표의 방문이었다. 수요일, 그는 새로운 사장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급격한 인사 변동과 회사 평판 하락을 이유로 대출금 조기 상환을 통보하러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사무실로 달려왔다. 언쟁하는 고객들과 당황한 직원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왜 모든 고객들이 돈을 빼가는 거야? 최숙자 여사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은 모든 자신감을 잃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소리쳤다. 다 진우 형 때문이야.
분명 고객들을 부추겨서 나한테서 등을 돌리게 했을 거야. 내 실패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어머니는 민준을 그리고 화려하지만 텅 빈 사장실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솔가구라는 빛나는 껍데기가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객들은 금박 입힌 책상을 원하지 않았고 비싼 술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짜 장인의 혼과 손길을 원했다. 내가 준 돈을 써서 당장 모든 걸 해결해. 박에게 돈을 돌려주고 은행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상환을 미루게 해. 최숙자 여사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 50억 원을 민준이 이미 도박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토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금고에는 수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 달 인부들의 월급을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과 어머니는 여전히 구멍을 메우려 애썼지만 한솔가구의 기반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나와 함께 강원도로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나는 아기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가치와 사업의 정직함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기에 침묵을 지켰다. 내가 강원도의 조용한 아침을 즐기며 소나무 향기를 마시고 지혜가 새로 심은 장미에 물 주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내 고향에서는 빚의 폭풍이 한솔가구의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 소식은 늙은 장인들의 짧은 전화를 통해 내게 전해졌다. 그들은 회사 분위기가 숨막히게 변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민준에게 주었던 50억 원의 돈은 어떤 의심스러운 토지 프로젝트로 증발해버렸다. 사실 민준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운영 자본은 남아있지 않았다. 불량품 인수를 거부하는 고객들 때문에 기존 계약금 수입도 끊겼다. 한솔가구는 빚더미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늙은 장인인 고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욱은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오늘 채권자들이 문 앞에 서서 다음 주까지 은행 이자를 갚지 않으면 창고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어. 민준이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고 최 여사님은 기절하셨어. 우리 인부들은 3개월째 월급도 못 받았어. 다들 그만두려고 해. 나는 말없이 들었고 떠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와 내가 세운 사업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개입하면 다시 불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시각 사무실에서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3개의 다른 은행에서 온 연체 통지서 더미가 놓여 있었다. 원금에 붙는 이자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그가 정신을 차린 최숙자 여사에게 소리쳤다.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이제 현금은 없고 창고의 목재는 고객들이 다시 가져가라고 해요. 저 아마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잿빛 얼굴과 떨리는 입술로 최숙자 여사가 대답했다. 네가 도망가면 나는 이 집을 어떡하란 말이냐. 조상들의 모든 유산, 가문의 모든 명예, 설마 그 모든 것이 너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냐, 민준아? 그녀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막내 아들을 보았다. 그는 이제 초라하고 비겁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나를 떠올렸다. 예전에 회사가 어려웠을 때 나는 말없이 내 개인 오토바이를 팔고 주문을 살리기 위해 작업장에서 밤을 새웠으며 결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히자마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진정해. 나한테 아직 시골의 땅이 몇 개 있어. 팔 수 있는지 알아볼게. 최숙자 여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시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그녀의 매물 광고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한편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출하를 중단했다. 예전에 분주하게 오가던 한솔 가구의 트럭들은 이제 야외에 서 있었다.
타이어에서는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다. 절정은 전기회사로부터 온 미납 요금으로 인한 단전 통지였다. 작업장의 영혼이었던 톱과 기계 소리가 마침내 완전히 돋섰다. 이 침묵은 어떤 다툼보다도 무서웠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예고했다. 민주는 더 이상 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을 두려워했고 감옥을 두려워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장이라는 직함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멍해가 되었다. 매일 저녁 나는 강원도 집 현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지혜가 다가와 내 손에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무가 자라려면 스스로 뿌리를 땅에 박아야 해요. 계속 남의 땀으로 물을 주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나무는 말라 죽어요. 이것은 민준이가 치러야 할 성장의 대가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쓴 차를 마셨다. 고향의 빛 폭풍은 분명 더 많은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종종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이 강물처럼 흐를 때 민준의 아내 유라는 최숙자 여사에게 금쪽 같은 며느리였다. 말재주가 좋고 항상 상냥하며 게다가 민호를 낳아준 그녀는 시어머니의 무한한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속담처럼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한솔 가구가 빚더미에 빠지기 시작하자 유라의 진짜 본성이 차갑고 무서운 민낯을 드러냈다. 최근 며칠간 오래된 저택에서는 더 이상 그녀의 아첨하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민준과 유라의 방에서는 고함 소리와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놈의 친구들 말 듣지 말라고 했잖아.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내 돈, 내 금. 당신이 그 유령 같은 프로젝트에 다 쏟아부었잖아. 내 아들이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게 놔두지 않을 거야. 문 뒤에 서 있던 최숙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노크하고 개입하려 했지만 유라가 분노에 찬 얼굴로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이전의 상냥함은 한 점도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어머님 아들 좀 보세요. 채권자들이 집에서 쫓아내려 오는데 이게 무슨 사장이에요? 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그 금 제가 진작에 숨겨뒀어요. 회사 빚 갚는데 내놓을 생각은 마세요. 최숙자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라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모든 것이 좋았을 때는 혜택을 누리더니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니 남편을 지지해야지. 민호도 이 집안 식구잖니. 유라가 비웃으며 조롱했다. 이 집안 식구요? 진우 형님이 돈 벌어올 때는 그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부르셨잖아요. 이제 민준이가 다 망쳐놓으니 우리가 갚으라고요? 저 바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민호만 걱정돼요. 이 집을 빼앗기면 저는 당장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최숙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단 난간을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본보기로 삼았던 며느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없는 맏며느리 지혜를 떠올렸다. 예전에 회사가 자금이 부족했을 때 지혜는 말없이 자신의 결혼 귀걸이를 빼서 그녀에게 주었다. 지혜는 온갖 비난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플 때 간호해 주었다.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라는 공개적으로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싼 장식품, 앤티크 찻잔 세트 등을 몰래 친정으로 옮겼다. 어느 날 최숙자 여사가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유라는 심지어 그녀의 서랍장에 들어가 통장이나 숨겨둔 금을 찾기까지 했다. 뭐 하는 거냐? 내 방에서? 최숙자 여사가 서랍을 뒤지는 유라를 발견하고 속삭였다. 식료품 살 돈 좀요. 어머님 민준 씨가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잖아요. 유라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지폐 몇 장을 집어들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유라의 배신은 남아선호 사상에 젖어 있던 최숙자 여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한 손자, 후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신뢰를 이용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떨어지자 그녀가 자신의 편애를 기반으로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가족의 유대는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그날 밤 최숙자 여사는 기도실에 홀로 앉아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쫓고 교활하고 계산적인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내가 전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꾀임에 넘어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궁핍은 민준을 깨우치게 했다. 그는 오직 진우만이 은행과 협상할 수 있고 오직 진우만이 독일 파트너들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 후에 내가 평범한 초대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다. 어머니,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민준이 음모를 꾸미는 듯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진우 형은 효자고 자기 딸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어머님께서 위독한 척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은이를 여기로 유인하면 그는 분명 우리를 구하기 위해 돈을 가져올 거예요. 최숙자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니, 아들아? 하은이는 아직 어린데. 뭐가 잔인해요,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는 저기서 부자가 되어가고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어요. 그게 잔인한 거죠. 저는 하은이를 며칠만 빌리는 거예요. 진우 형이 돌아와서 보증 서류 몇 장에 서명만 하면 바로 돌려보낼게요. 민준이 설득했다. 그의 눈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의 절박한 도박꾼 같은 빛이 번득였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지혜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비극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계속 진우 형이랑 하은이만 찾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해요. 하은이라도 데려와서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 뵙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지혜는 충격에 빠졌다. 최숙자 여사가 그녀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위독한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내가 주문받은 물건을 한 관광객에게 배달하는 동안 지혜는 서둘러 하은이를 데리고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낼 시간밖에 없었다. 진우 씨, 어머니 위독하셔요. 임종 앞두고 계시대요. 급히 딸 데리고 가요. 일 처리하고 와요. 메시지를 읽었을 때 심장이 짐에 후개라를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약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일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연결되지 않았다. 아마 산속의 나쁜 통신 상태나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지혜와 하은이가 고향의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민준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재빨리 그들을 낡은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지혜는 얼어붙었다. 최숙자 여사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을 가장하기 위해 굶어서 창백했지만 그 시선에는 차가운 계산이 읽혔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지혜가 달려갔다. 최숙자 여사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하은이가 왔구나. 할머니랑 며칠 같이 있자. 알았지? 바로 그때 민준이 나와서 거실 문을 열쇠로 잠갔다.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형수님, 우리 원망하지 마세요. 회사가 수백억 원 빚더미에 앉았어요. 진우 형이 여기로 돌아와서 보증을 서고 할아버지의 비밀 기술을 저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형수님이랑 딸은 이 집에서 못 나가요. 지혜는 공포에 질려 하은이를 꼭 껴안았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어머니의 병을 이용하고 아이를 인질로 잡을 수 있어? 진우 씨가 알면 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어디 한번 그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죠. 민준이 비웃었다. 유라야, 하은이 위층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 형수님, 당장 진우 형한테 전화해요. 딸을 되찾고 싶으면 모든 기술 서류와 돈을 가져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문 앞에 서 있는 채권자들이 당신 딸한테 무슨 짓을 할지 장담 못해요. 하은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엄마, 무서워. 아빠한테 가고 싶어. 유라가 달려들어 지혜의 품에서 하은이를 빼앗았다. 그녀는 지혜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위층으로 끌고 갔다. 최숙자 여사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손녀가 필사적으로 우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침묵하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돈에 대한 궁핍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죽여버렸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파놓은 잔인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 감옥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오늘의 진우가 더 이상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가족이 자녀에게 고통의 원천이 될 때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맹수로 변한다. 그리고 그때 강원도에서 나는 이미 가장 이른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내 가방에는 돈뿐만 아니라 민준의 오랜 사기 행각에 대한 철저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이 싸움에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밤버스는 어둠을 뚫고 달렸다. 엔진의 굉음은 내 영혼 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화답했다. 창밖으로는 강원도 소나무들의 어두운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고 이따금 작은 마을의 불빛들이 나타났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은 조용했다. 지혜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나는 하은이의 크고 동그란 눈을 떠올렸다. 아빠, 왜 할머니는 나보다 민호를 더 사랑해요? 라고 묻던 그 눈을. 그때 나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바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나는 언젠가 진심이 어머니의 마음을 녹일 것이라 믿으며 그녀의 불공평함을 나의 관대함으로 덮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지나친 순종은 방임으로 변했고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아내와 딸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진우,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효자 노릇을 했는가? 나는 주먹을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길 위에서 나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전문적인 비법 외에도 할아버지가 몇 년간 비밀리에 감시했던 민준의 의심스러운 지출에 대한 기록이 담긴 작은 공책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통찰력이 있으셨다. 그는 어머니가 그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할 때부터 민준의 악의 싹을 보셨다. 내 손에는 또한 늙은 장인들에게서 받은 새로운 증거들도 있었다.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을 때조차 민준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증언들이었다. 버스 안의 어스름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평생 양심에 따라 사신 정직한 분이셨다. 만약 그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배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는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작은 가족에게 정의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가는 것이다. 하느님 지혜와 하은이를 지켜주소서. 나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내 고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며 기도했다. 이것은 더 이상 효자 아들의 귀향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한 남자의 여정이었다. 더 이상의 양보도 순종적인 박수도 없을 것이다. 15년간의 역경으로 단련된 김진우가 진정으로 깨어났다. 새벽 4시 나는 오래된 저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웅장한 주철대문은 이제 차갑고 회색빛으로 보였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벨을 누르지 않고 참아 버리지 못했던 오래된 열쇠를 이용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담배와 값싼 술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은 켜져 있었다. 민주는 빈 병들에 둘러싸인 채 자신의 새로운 사장 책상에 머리를 떨구고 잠들어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그는 움찔하며 잠에서 깼다. 그의 눈은 불면과 술로 붉었다. 누구야?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고는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환희로 바뀌었다. 아, 형, 빨리 돌아왔네. 그럴 줄 알았어. 하은이만이 형을 이 구렁텅이로 다시 끌어낼 수 있지.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2층으로 향해 있었고 그곳에서 하은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어디 있어? 딸은 당장 그들을 풀어줘.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겁주지 마.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 봐, 채권자들이 집을 포위했어. 형한테는 돈도 있고 할아버지의 비법도 있잖아. 나를, 어머니를 구하려면 그 모든 걸 내놔야 해. 안 그러면 형 아내랑 딸은 여기서 못 나가.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몹시 늙고 수척해져 있었다. 얼굴은 가장된 병으로 창백했고 이제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더듬거렸다. 진우야,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민준이가 빚이 너무 많아. 그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어머니를 보았고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 며느리를 속이고 친손녀를 납치하셨습니까? 아직 혈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은 하십니까? 하은이는 겨우 6살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침묵했고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치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돈은 가져왔어? 보증은 서줄 거야? 나는 다가가 민준의 뺨을 때렸다. 그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10년 전에 때렸어야 했던 바로 그 뺨이었다. 민주는 병더미 위로 쓰러졌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내 말 잘 들어, 민준아. 나는 너한테 유흥비를 대주러 돌아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내와 딸을 데리러 돌아왔어. 내 죄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거야. 그 순간 계단에서 유라가 도자기 화병을 손에 들고 달려 내려왔다. 나에게 던질 기세였다. 배은망덕한 놈. 내 동생을 죽일 셈이야.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내 딸 하은이를 계단에서 밀어버릴 거야.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유라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최근 며칠간 몰래 친정으로 귀중품을 빼돌린 거. 너랑 민준이랑 연극하는 거지? 한 명은 피해자인 척 돈을 뜯어내고 다른 한 명은 도망갈 길을 마련하고 유라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의 단호함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더 이상 굴욕을 참는 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였다. 진우야, 무슨 소리냐? 민준이가 자기 돈이 있다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했다. 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보세요, 어머니. 이건 제가 부탁해서 뽑은 민준이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를 위해 마지막 남은 저축금을 모으시는 동안 그는 20억 원 이상을 자기 장모 명의의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나쁜 놈.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지? 민준이 서류를 빼앗으려 소리쳤다. 나는 그를 밀어내고 계속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그 토지 프로젝트는 사실 3년 전에 이미 도박 빚을 갚는 데 넘겨졌습니다. 한솔 가구의 모든 빚 중 60%는 그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명한 가짜 계약들입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흐릿한 눈으로 숫자를 해독하려 애썼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에 충격이 가해졌다. 숫자, 날짜, 서명,
모든 것이 그녀가 가문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아들의 것이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졌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는 항상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할 때처럼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속았어요. 저는 그저 민호를 위해 돈을 더 벌고 싶었을 뿐이에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본 유라는 몰래 위층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내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디 가시나? 유라 씨, 지혜와 하은이를 가둔 방열쇠는 어디 있지? 내놔.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첫 햇살 속에서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다. 한솔 가구가 무너진 것은 파트너들이 떠나서도 내가 떠나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평생 맹목적인 사랑으로 키워온 내부의 부패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어머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 어머님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항상 내치셨던 그 사람이 이 모든 썩은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렸다. 메달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이 진실은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잔인했다. 이제 나는 민준이도 어머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위층으로 달려가 지혜와 하은이가 갇혀있던 어두운 방의 문을 부쨘다. 나를 보자. 하은이는 큰 소리로 울며 내 목에 매달렸다. 아빠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줄 알았어. 지혜는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을 안고 아내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을 지나가며 나는 민준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돌처럼 앉아 있었다. 어머니.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저는 당장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강원도로 갑니다. 회사 빚은 변호사와 함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어머님은 몸조심하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해가 떠오르며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악몽은 끝났지만 나는 어머니의 마음속 상처와 이 가족의 고통이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의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내가 지혜와 하은이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문 앞에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차에서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이든 최 변호사님이 내렸다. 그의 손에는 낡고 닳았지만 매우 중요해 보이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최 변호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은 그녀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인사차 고개를 끄덕인 후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옮겼다. 저는 고 박태수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그분께서는 만약 진우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두 번째 유언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이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충혈된 눈에 공포가 스쳤다. 우리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재산을 가로채려고 형이랑 짜고 치는 거죠. 최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공증된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김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최숙자 여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유언장은 임시 경영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최종 유언장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 박태수 서울시 강남구 정원로 12번지의 모든 토지와 저택, 그리고 한솔 가구 주식의 70%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이 모든 재산은 내 딸 최숙자에게 종신 관리 및 사용권으로 넘긴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거나 자녀 또는 손주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거나 혹은 관리인 김민준이 도박이나 사기로 가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든 소유권은 즉시 내 장손 김진우에게 이전된다. 방 안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님은 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숙자 여사님, 방금 진우 군이 제시한 민중군의 도박 및 금융 사기 증거는 이 조항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이 집과 한솔 가구에 남은 모든 것은 이제 진우 군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그의 동의하에서만 이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마치 영혼을 잃은 듯 했다. 그녀는 반평생을 권력과 자신의 편에 그리고 조건을 강요할 권리를 위해 싸우며 이 작은 왕국의 여왕이라 여겼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사랑하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시한폭탄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민주는 유언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내가 그를 가로막고 의자에 앉혔다. 힘 빼지 마, 민준아.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최 변호사님을 모셨어. 이 집에서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유라는 한솔 가구라는 배가 완전히 침몰한 것을 보고 몰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녀는 유언장을, 나를, 그리고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자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빈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이 시간 후 집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금융사기, 허위 계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은 파트너들의 고소장으로 인해 민주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소환장을 받을 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형,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형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제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나는 서 있었고 심장은 차가웠다. 내 인내심은 그들이 하은이를 가두었을 때 이미 바닥났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민준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희비극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유라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전히 집 주위에 몰려있던 채권자들에게 붙잡혔다. 어이구, 도망가려고 아가씨? 덩치 큰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의 여행 가방을 붙잡았다. 실랑이 중에 여행 가방이 열렸고 보석과 돈다발, 비싼 화장품들이 땅에 쏟아졌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아내를 쳐다보았다. 유라야, 나를 버리려고 했어? 저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유라는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 따라가서 굶어 죽거나 감옥에 가라고? 나한테는 민호가 있어. 난 아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 당신은 파괴자야. 어머니는 사랑하는 며느리를 그리고 흩어진 돈과 금을 보았다. 그녀가 한때 사랑과 손자를 얻기 위해 그녀에게 주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통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로 웃었다. 민준의 몰락은 단순히 회사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이 숭배했던 모든 환상과 거짓된 가치들의 붕괴였다. 민준은 어머니의 울음소리 속에 끌려갔다. 웅장했던 저택은 이제 빛과 사랑, 그리고 인간 영혼의 파편들로 가득 찼다. 경찰을 본 채권자들은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그토록 많은 추억을 간직한 집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법적으로는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단 1분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계산과 배신으로 더럽혀졌다. 내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어머니를, 그녀의 희끗희끗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 나는 무관심할 수 없었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리고 아들로서 나는 그녀를 70세의 나이에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최 변호사님에게 다가갔다. 최 변호사님, 이 집을 파는 것을 도와주세요. 속은 인부들과 소액 채권자들에게 모든 빚을 갚은 후 남은 돈으로 조용한 시골의 작은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움과 후회가 가득한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진우야, 집을 빼앗지 않을 거니?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니?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제 부를 증명하기 위해 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손과 머리가 있습니다. 제 보금자리는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지만 저는 우리 가족의 실수를 갚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으로 걸린 민준의 가장 시급한 빚들을 갚기 위해 내 개인 저축의 일부를 사용했다. 또한 먼 친척들이 사는 마을에 정원이 있고 평온한 분위기의 작지만 아늑한 집을 그녀를 위해 사달라고 부탁했다. 시골로 돌아가세요, 어머니. 그곳이 더 평안하실 겁니다. 옆에는 친척들도 있고 공기도 신선할 겁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가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집에도 그를 위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울었다. 이번에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나를 안았다. 내가 틀렸어, 진우야. 내가 눈이 멀었어. 나는 가장 좋은 아들을 내쫓고 집의 재앙을 불러들였어.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용서는 긴 여정이고 아마도 시간이 이 상처들을 아물게 할 것이다. 그날 바로 나는 지혜와 하은이를 데리고 강원도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나는 하은이를 데리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시켰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은팔찌를 꺼냈다. 오래전에 주었어야 할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은이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은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렴. 하은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차는 움직였다. 백미러 속에서 나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저택의 문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어머니의 작은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선함이 증오를 이기도록 함으로써 아들의 도리를 다했다. 우리는 피어나는 들판을 향해 강원도로 향했다. 뒤에는 마지막 자비의 손길로 마무리된 고통스러운 과거가 남았다. 앞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맑은 하늘과 평화로운 삶이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는 느낌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버스는 모터를 울리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도시와 씁쓸한 기억들을 뒤로하고 나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집이 점점 작아져 점이 되고 마침내 낡은 나무들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슴에서 조용한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고 놀랍도록 가벼웠다. 지혜는 옆에 앉아 여전히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려움에 지친 아이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나는 6살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부모의 무한한 사랑이 최고의 약이 될 것이라 믿었다. 무슨 생각해요? 지혜가 물었다.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앞을 보니 평온함만 느껴져. 버스는 점점 더 높이 산으로 올라갔다.
공기는 더 시원해졌다. 소나무 향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문 앞에 홀로 서 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간청과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옳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증오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용서했다. 할아버지는 원한의 매듭은 조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버스의 어스름 속에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되뇌었다. 그는 사람의 인생이 나무 토막과 같다고 하셨다. 곧은 결도 있고 옹이도 있고 굽은 부분도 있다. 좋은 장인은 곧은 나무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옹이를 살려 단점을 독특한 특징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나 또한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더 견고한 삶을 지을 것이다. 아빠, 우리 구름 속의 집에 곧 도착해요?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 물었다. 곧 딸, 조금만 더. 해가 뜨면 하얀 구름 사이에 있는 우리 집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박하지만 거대한 행복을 느꼈다. 버스는 아침 안개가 아직 소나무 언덕에 깔려 있을 때 마을에 멈췄다. 밖으로 나오자. 우리는 시원한 산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우리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우리 땅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피어나는 장미 속에 파묻힌 우리의 소박한 목조 주택이 보였다. 나는 나무 대문을 열고 가족을 안으로 이끌었다. 집 안에서는 신선한 나무와 풀 냄새가 났다. 나는 자유의 맛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부터 아무도 더 이상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정직한 손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지어진 집으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우리가 강원도에 정착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이 산비탈의 꽃들처럼 화사해졌다. 지혜의 꽃농장은 온 동네에 유명해졌다. 그녀는 평범한 품종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옛 장미의 새로운 품종도 개발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가벼운 스웨터와 모자를 쓰고 꽃밭 사이를 거닐며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감상했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나는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작업실, 진우의 작업실도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할아버지의 나무 처리 비법 덕분에 내 작품들은 내구성이 좋고 자연스러운 색을 띄었으며 무엇보다 화학약품 냄새가 나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물건을 사러 올 뿐만 아니라 내 작업을 구경하러 자주 들렀다. 나는 작업실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가난한 동네 청년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쳤다. 나는 그들에게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재주가 아니라 혼이라고 말했다. 나무를 사람처럼 느껴야 한다고. 하은이는 2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방과 후에 그녀는 종종 내 옆에 앉아 엄마의 꽃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기묘한 무늬들을 그렸다. 그녀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우리 집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매달 나는 꼬박꼬박 어머니께 돈을 보내고 이웃들에게 그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최숙자 여사는 이제 매우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나 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매일 교회에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작은 정원을 가꾼다고 했다. 내가 사들인 집은 작았지만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옛 저택과는 달리 따뜻했다. 가끔 언덕에 서서 안개 낀 계곡을 바라볼 때면 나는 그 격동의 날들을 떠올렸다. 나는 여전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복역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민준에게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돌아왔을 때 돈은 먼지와 같고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다. 올봄, 정원의 장미는 유난히 화려하게 피었다. 연약하지만 차가운 바람에 강한 그 꽃들은 우리의 삶과 닮았다. 우리는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정직한 사람의 운명은 아마도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일 것이다. 매일 저녁 평화로운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조용한 작은 마을.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는 마른 체구의 노부인이 자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숙자 여사였다. 도시의 번잡함과 부에 대한 갈증에서 멀어져 그녀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되었다. 긴 밤의 정적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방임했던 민준을 떠올렸다. 그는 결국 그녀를 속이고 가족을 파괴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이 가장 배은망덕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떠올렸다. 내가 말없이 그녀의 빚을 갚아주던 모습, 그녀가 아플 때 침대 곁을 지키던 모습, 그녀가 민준을 부르며 나를 내쫓던 모습, 그녀가 나에게서 유산을 빼앗았을 때 내 평온한 얼굴, 그리고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있고 며느리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 그녀가 배은망덕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그녀를 돌봐주고 머물 곳과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죄 많은 어미야. 최숙자 여사가 속삭였고 눈물이 그녀의 주름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내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짧고 떨리는 필체였지만 뒤늦은 후회로 가득했다. 그녀는 진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과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왜 할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썼다. 진우야, 이제야 알겠다. 할아버지는 너의 맑은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지혜를, 그리고 하은이를 용서해다오. 남은 세월 동안이라도 진정한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될 수 있게 해다오. 70세에 배우는 교훈은 매우 비쌀 수 있다. 최숙자 여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지만 그 깨달음은 그녀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탓하지 않고 그저 그가 감옥에서 나와 뉘우치기를 기도했다. 남은 날 동안 그녀는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 작은 시골집에서 최숙자 여사는 그녀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권력을 얻었다. 용서와 감사의 권력이었다. 그해 새해 강원도는 눈으로 뒤덮였다. 우리는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떠난 후 첫 방문이었다. 우리 하얀 차가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예쁜 빨간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는 할머니께 드릴 말린 산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최숙자 여사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하은이를 꼭 껴안았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녀 하은아, 이렇게 컸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아가, 하은이는 그녀의 목을 껴안았다. 저 화 안 났어요, 할머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쁜 꽃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그녀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향냄새가 새해 트리와 파이 향기와 섞여 놀랍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명절 상차림은 예전 칠순 잔치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웃음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최숙자 여사는 중앙에 앉아 모두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진우야, 명절 지나고 나면 동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싶구나. 그녀가 말했다. 남은 인생을 내 잘못을 씻는 데 바치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농장 이야기, 해외 주문 이야기를 했다. 교도소에 있는 민준이를 면회 갔었고 그가 변했고 뉘우치고 있으며 빨리 돌아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 말을 듣자 최숙자 여사는 울었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저녁에 나는 마당에 서서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았다. 나는 문득 인생이 커다란 작업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토막도 있지만 인내와 사랑을 보이면 그것으로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가족도 모든 파괴를 겪은 후 용서와 관대함으로 다시 하나로 붙일 수 있었다. 저기 봐. 불꽃놀이야. 지혜가 먼 불빛을 가리키며 불렀다. 화려한 불꽃놀이 섬광이 밤하늘을 밝히며 과거의 어둠을 몰아냈다.
나는 아내와 딸을 껴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격동의 페이지를 넘기고 새롭고 밝은 장을 시작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운명을 얻는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다. 진심과 인내의 씨앗을 뿌릴 때 평화와 평온의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그것이 강원도의 높은 고원이든 강가의 작은 마을이든 선함의 꽃은 언제나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피어날 것이다.